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영끌 매수는 사실 극히 드물다.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산 거죠. 세부적으로 우리가 뜯어보면 실제 영끌한 분들은 거의 극히 없었다. 돈이 많은 분들이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내 집 마련을 하셨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자극적인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 기사거리들을 많이 접하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영끌 매수자를 2030 세대로 타겟 그리고 집중하면서 편향적인 보도를 내세우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자, 이런 뉴스 기사거리들을 접하다 보면 결국 꼭 매수를 계획해야만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매수의 기회를 놓쳐서 자산 손실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심리의 변화로 매도를 해서 자산 손실로 발생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이런 학술지를 통해서 실제 2030 세대들이 진짜 영끌 매수에서 내 집 장만을 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끌족의 비명이 일어나고 또 영끌족의 속이 정말 많이 타고 경매 물건이 전부 다 영끌 매수의 물건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에 앞서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영끌 매수는 사실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이 2020년부터 2022년에 매입한 주택을 분석해 본 결과 제일 많은 비중이 순자산 20% 이상의 매수자가 가장 매입을 많이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차입금 아예 대출 없이 매수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영끌 매수자인데 그 영끌 매수자는 DSR 40% 기준에서 보게 되면 총 매수자 가운데 3.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통계 발표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30 세대 영끌에 관한 실증 분석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1일부터 21년 8월 1일 사이 영끌의 키워드로 보도된 언론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매체가 익명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대출 규제와 관련한 편향된 보도 프레임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의 정보원 상당수는 영끌에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청년 세대로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은 그런 공통점을 지녀왔다. 2030 주택 매수자 전반은 영끌 매수자로 일반화하는 경향의 뉴스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통계 발표한 그 자료로 자금 조달 계획서로 이제 그 자료를 기반해서 통계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원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이며 정부가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실태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원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순자산 5분위별 소득을 연계해서 그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자, 우선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 2017년 9월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떤 자금으로 내가 주택을 구입했다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금조달계획서인데 2020년 3월 개정 이후에 더 규제가 강화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6억 원 이상.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조정대상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개정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라 모든 주택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까지도 포함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건 시간적 범위는 영끌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규제 지역이 해제되기 전인 2022년 6월까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2020년 10월 개정 전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주택가격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본 연구에서는 자금 조달 방식을 자기 자금, 차입금, 임대보증금, 기타로 다시 재분류했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했냐? 자, 국토부가 진행하는 자금 조달 방식은 금융기관에 이제 예금되거나 예치되어 있는 금액, 주식 채권 매각된 그 대금, 현금,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 상속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자금 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보증금, 그리고 회사 지원금, 사채, 이런 것들은 차입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받죠. 그런데 이번에는 영끌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한 분은 영끌 매수자가 아니죠. 그래서 임대보증금과 회사지원금, 사채 이런 거는 기타로 다시 재분류했다라고 합니다. 자, 본 연구에서는 영끌 담론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포함된 매수자의 자기 자금이 해당 가구의 전체 순자산이라고 가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돈을 벌 수 있는 배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자기 자금만 순자산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산은 포함이 안 됐죠. 그래서 과소 추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순자산도 마찬가지.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포함된 매수자의 자기 자금, 아까 예금, 주식, 매각된 금액, 그죠? 그리고 증여, 상속 자금, 이런 자금들, 그런 자금으로 5분위별 금액으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위별 평균 소득도 마찬가지 배우자의 금액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소 추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끌 매수자 그 기준은 실제보다 더 넓게 설정이 되었다. 이런 가정에서도 영끌 매수자가 만약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영끌 담론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청년 가구의 월 평균 경상소득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자, 보통 보면 30대 우리 상위 20%가 5분위별이고요. 그리고 하위 20%로 가면 갈수록 이제 2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분위별이 하위 20%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2022년 기준에서 보게 되면 30대 기준 5분위별은 991만 원을 소득이 발생이 되고요. 4분위별은 666만 원, 그리고 30대 1분위별은 337만 원입니다. 20대는 5분위별 가장 높은 소득은 544만 원, 그리고 가장 낮은 1분위별은 254만 원, 이렇게 분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2020년 이후 서울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가 조달한 자기 자금을 토대로 순자산 5분위수를 추정하고 그가 속한 연령대별 순자산 5분위별 한계 대출액을 연도별로 추정해서 차입금이 한계 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영끌 매수자로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만 자기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 매수자는 영끌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 자금 없이 매수한 건 사실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매각을 고려하는 영끌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빠진 거죠. 자, 2019년 이후에 영끌이 포함된 보도량의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2020년 6월 이전에는 100건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2020년 7월부터 1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0년 12월에는 500건을 초과해서 그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대체로 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2년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또 다시 잠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끌 관련 기사량이 증가한 2020년
하반기가 가장 많은 보도를 내세웠던 시기였다. 요 지금 가장 높은 그래프가 2020년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21년, 22년 잠깐 또 높아졌죠. 그래서 대부분 2020년에 언론 보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2020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연끌해서 구입했다라고 주장한 2030 세대의 자금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룬 7개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주택 취득 가격은 최소 4억 7천에서 최대 12억 원까지 분포하는 가운데 자기자금 최고액은 6억 원, 그리고 돈을 빌린 차입금 최고액은 5억 1천만 원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 7개 주요 언론사가 소개한 영끌 매수자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국민일보를 보게 되면 주택가격 7억 원입니다. 자기 자금을 보니까 6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산 거죠. 차입금은 1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을 영끌 매수자로 언론 보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이번에 20대인데 주택가격이 6억 원이고 자기 자금이 3억 원, 차입금이 3억 원입니다. 근데 이 자기 자금 가운데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부모에게 빌리는 형태로 자기 자금이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을 했다.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이 사례자, 30대 사례자는 지금 차입금이 2억 원이죠.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도 2억 원, 조선일보에서도 2억 원. 이거 전부 다 신용대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신용대출. 근데 신용대출 만약에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5억 9천의 차입금 가운데 나머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고 2억 원은 신용대출이죠. 그리고 자기 자금이 4억 6천이 있어서 내 집 장만을 한 겁니다. 그럼 이분 입장에선 소득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은 영끌 매수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신용대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2억씩이나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기사거리들은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요 2억 원 뭘로 받은 거죠? 신용대출로 받았다. 그리고 자기 자금은 4억 원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매수했냐? 임대보증금으로 매수했다.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샀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영끌 매수자로 이게 소개가 되냐 이거죠. 또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도 요 2억 원은 신용대출 받았고 요 1억 원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증여.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을 이용해서 내 집 장만했다. 7억 원짜리.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소득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신용대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나요? 집담보는 대출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영끌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지 않는 기사 대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 매수자 연령대별 통계에서 청년층 비중이 과거에 비해 좀 높았고 가계대출 총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사화한 거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뜯어보면 실제 영끌한 분들은 거의 극히 없었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2020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 서울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이 매수자를 조사해 보니까 약 23만 4,83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만 4천 명 가운데 입주용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 실제 나는 입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13만 2,511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50% 이상이 넘어갔죠. 그래서 주택가격과 자금 조달 방식을 살펴보니 평균 주택가격은 8억 6,530만 원이고 그 중에 평균 자기자금은 6억 2,757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8억 6천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6억 2천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차입금은 대출 빌린 거
이런 것들은 1억 8,462만 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자기자금과 경상소득을 토대로 추정한 DSR 평균은 12.6%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DSR 40%죠. 근데 지금 이 조사 결과 토대로 추정한 DSR은 12.6%로 조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입주형 매수자 중 2030 그 비중은 35.1%인데 DSR 평균이 10%대에 머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영끌 매수자 규모를 좀 추정을 해봤더니 한계 대출액보다 차입금이 큰 영끌 매수자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DSR 40% 기준으로 추정한 영끌 매수자는 2030 세대가 3.8%, 40대 이상이 2.2%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영끌은 실제로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SR 기준을 30% 이상으로 낮추면 2030 영끌 매수자는 약 14.7%, 40대 이상 영끌 매수자는 4.5%가 증가하고요. 근데 그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죠. DSR 기준을 50% 이상 높이면 2030 영끌 매수자는 1.3%, 40대 이상은 1.4%로 감소한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전체 2030 세대는 약 46,000명인데 DSR 만약에 30%로 규정하면 6,800명 정도 수준이고요. DSR 40% 1,700명 정도 수준, DSR 50%라고 한다면 62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총 매수자 가운데 이 DSR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그 기준점은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이걸 영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자산 5분위별 영끌 매수자 규모와 그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30 세대와 40대 이상 모두 순자산 1분위에 가까울수록 영끌 매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위 2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영끌 매수자의 비율이 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자산 1분위의 약 3분의 1이 영끌 매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다만 이들이 2030 매수자 수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더라. 이해되시죠? 전체 2030 세대가 주택을 매수한 그 분포도에서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영끌의 수는. 그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된 2022년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라는 주요 언론의 주장을 좀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1, 2, 3으로 나눠서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1은 차입금이 있는 모든 매수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조달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를 시나리오 1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2를 보게 되면 시나리오 3과의 그 중간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3은 모든 매수자가 변동금리로 차입금을 조달했을 경우로 가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시나리오 1에서는 2030 영끌 매수자 규모는 2020년 856명, 2021년 681명, 22년 241명. 그리고 시나리오 2에서는 총 2,789명, 시나리오 3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총 3,222명, 고정금리는 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00명 미만으로 규정되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고정금리보다 약 1.8배 정도 영끌 매수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만 2030 본인 입주용 주택 매수자 수 대비 그 비율은 6.9%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은 고정금리, 그리고 시나리오 3은 변동금리.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았을 경우 영끌 매수자 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DSR 40% 기준으로 추정한 영끌 매수자는 제한적인 규모로 일부 극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2030
내에서 영끌 매수자보다는 충분한 자기 자금을 갖추고 본인 입주형 주택을 구입했거나 또는 원가족으로부터 그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원금을 받은 매수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증여 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 1억 5천까지 비과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증여받은 매수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자, 30대는 영끌 매수자가 1098명에 그치는데 차입금 없이 본인 입주를 계획해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가 4497명으로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상위 20% 매수자는 약 17,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이고, 원가족의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한 건 1억 5천 이상인 매수자가 7,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를 한번 알기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가 20대고요. 요 밑에가 30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원가족의 지원금을 1억 5천 이상 받은 수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순자산의 상위 20% 매수자다.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아예 대출 없이 차입금 없이 매수한, 그리고 요 위에가 영끌한 매수자입니다. 자, 20대를 보게 되면 20대는 당연히 순자산 20% 매수자가 가장 많았죠. 4,700명. 그 다음이 가족들한테 1억 5천만 원 이상 받은 분들, 이게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이 영끌이 650명. 그 다음이 대출 없이 3분이 555명 정도가 됩니다. 자, 30대 그 비중은 훨씬 더 큽니다. 가장 많은 수치가 순자산 중에 상위 20%, 그분이 17,744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이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리고 두 번째가 원가족한테 1억 5천 이상 지원금을 받았다. 7,489명. 그 다음이 대출 없이 샀다. 4,497명. 그리고 영끌했다. 1,09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 보더라도 영끌의 수는 굉장히 적다.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끌하는 세대를 묘사한 언론 보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언론이 극단적인 사례에 집중하며 주택시장에 참여한 청년주택 매수자의 특성을 부적절하게 일반화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의 표상은 부적절한 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인에서 자가소유를 열망하는 영끌족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2030 세대의 주택 매수자마저 평균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한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위 20% 분들이 대부분 주택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고소득층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고소득층이 고가주택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2030 세대들이 무슨 돈이 있어. 걔네들 뭐 평균적인 사회의 위치가 있는데 걔네들이 무슨 돈으로 집을 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조사 결과는.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하지 말라. 그런 오류가 지금 이렇게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지금 내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주택은 절대 매수를 못 하는데 이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20억, 30억, 40억, 50억, 지금 100억까지도 합니다. 그런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앞으로 있을까? 그런 주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또 청년층 가운데서도 10억짜리 아파트 구입했다? 네가 무슨 돈으로 구입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30대의 5분위별 999만 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입니다.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분이 상위 20%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잣대로 절대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사회도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인, 여러분들의 주변인들만 보시지 마시고 더 폭넓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시야도
더 폭넓게 시야가 열려서 더 큰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